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옆집은 새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나는 아직도 낡은 집에 살고 있고 친구는 외제차를 타는데 나는 아직 국산차라며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던 적 말입니다. 순간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 느껴보셨죠? 하지만 놀라운 건 이런 비교가 우리 자존감을 단 한 번도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끝없는 경쟁에 지쳐갑니다. 자존감은 남과의 우열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지키는 신념 내가 걸어온 길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말이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깨달음으로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끝없는 비교 속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진짜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애들이 온다는데 뭐 입고 나가지? 안방에서 옷장을 열어젖히던 김도현 씨는 손에 든 반팔 티셔츠를 힐끗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로고가 가슴팍에 큼지막하게 박혀있는 누가 봐도 명품 브랜드를 흉내낸 티셔츠였다. 그는 이 티셔츠를 입을까 말까 잠시 망설였다. 옆집 박 사장이 자꾸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아른거렸기 때문이다. 김 씨는 3년 전 대기업 영업부장 자리에서 은퇴했다. 30해 넘게 회사에 몸담고 받았던 퇴직금은 약 1억 5천만 원. 당시만 해도 이 정도면 노후가 크게 불안하진 않겠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막상 은퇴 후 삶은 달랐다.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 아내와 본인의 병원비,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여전히 들어가는 지원금까지. 퇴직금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문제는 돈보다 마음이었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모임에서 만나는 후배들, 심지어 교회 친구들까지. 다들 갑자기 부자가 된 것처럼 보였다. 저 집은 아파트를 새로 갈아탔다더라. 누구는 주식으로 한몫 잡았다더라. 연금만 받아도 한 달에 넉넉히 100만 원 넘는다더라. 이런 말들이 김 씨 귀에는 매일같이 들려왔다. 그럴 때마다 김 씨는 옷장 구석에 잡혀있는 그 짝퉁 명품 티셔츠를 꺼내 입곤 했다. 진짜 명품은 엄두도 못 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 설 때만큼은 뭔가 있어 보이고 싶었다. 지난달 동창 모임 자리에서도 그랬다.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친구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근황을 얘기하는데 어떤 친구는 은퇴 후에도 컨설팅 일로 월 몇백은 번다라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다른 친구는 아들네가 외제차 뽑아줘서 같이 타고 다닌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순간 김 씨는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리고는 그날도 짝퉁 티셔츠를 꼭 챙겨 입고 갔다. 도현아, 티가 딱 봐도 짝퉁인데 왜 그걸 입고 왔냐?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을 때 동창 한 명이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다. 순간 김 씨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 자리에 있던 몇몇은 웃어넘겼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여보, 나 왜 이렇게 작아진 기분이 들까?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푸념처럼 내뱉은 말이었다.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당신 예전에는 영업부장으로 직원들 수십 명을 이끌던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옆집 사장이나 친구들이랑 비교만 하니까 더 힘든 거야. 우리가 가진 건 그대로인데 왜 자꾸 남들만 커 보이는지. 그날 밤 김 씨는 한참을 뒤척였다. 눈앞에는 친구들이 입고 온 옷, 타고 온 차, 올린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마음속에서 자꾸만 들려오는 소리. 넌 뒤처진 거야. 넌 초라해진 거야.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들이 진짜 부자인지는 알 수 없었다. 누군가는 대출을 잔뜩 끌어안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녀에게 받는 지원 덕에 사는 걸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남들은 모두 나보다 잘 산다는 생각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 뒤 작은 교회 모임에 나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한 집사가 은근히 이런 말을 했다. 요즘 우리 교회 사람들 보면 다들 집을 한두 채씩은 갖고 있더라고요. 연금도 잘 나오고. 그래도 우리 세대는 준비를 잘한 것 같아. 김 씨는 순간 숟가락을 멈췄다. 자신이 받은 퇴직금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한때는 든든하다 여겼던 1억 5천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절반도 남지 않았다. 그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그날 밤 아내와 작은 다툼이 있었다. 도현 씨, 제발 그 티셔츠 좀 버려. 애들도 다 알 거야. 왜 그렇게 남들한테 있어 보이려고 해? 여보, 나도 알아. 근데 그거라도 입고 나가야 덜 무시받을 것 같아서 그래. 아내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김 씨 마음은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들었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만 크게 보이는 세상. 그리고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해 점점 더 지쳐가는 자신. 이런 날들이 쌓이다 보니 김 씨는 가끔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었나? 며칠 뒤 큰아들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던 자리였다.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며 활짝 웃는 아들을 바라보던 김도현 씨는 괜스레 마음이 불편했다. 테이블 위에는 새로 장만했다는 고급 음식 재료가 놓여 있었고 벽 한쪽에는 최신형 가전제품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버지, 저희 이번에 대출 좀 더 받아서 아파트 평수 넓혔어요. 아이가 크니까 방이 부족하더라고요. 아들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순간 김 씨 얼굴은 굳어졌다. 아내는 잘했다라며 웃었지만 김 씨는 마음속으로 무언가 무너지는 듯했다. 퇴직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자신의 현실과 대출이 있더라도 넓은 집에서 당당히 사는 아들의 모습이 겹쳐졌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다. 당신, 오늘 저녁 내내 말이 없었어. 무슨 생각했어? 여보, 우리 아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나는 평생 일했는데 왜 이렇게 초라할까? 당신은 초라하지 않아. 다만 자꾸 남과 비교하니까 그런 거지. 하지만 그 말은 쉽게 와닿지 않았다. 김 씨 눈에는 아들의 성공만이 크게 보였고 자신이 가진 작은 방 3개짜리 오래된 아파트는 더더욱 작아 보였다. 그날 밤 옷장 앞에 다시 서 있었다. 손에는 또다시 그 짝퉁 명품 티셔츠가 들려 있었다. 내일 교회 모임에서라도 이걸 입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옷걸이에 걸어두는데 안방으로 들어온 딸이 한마디를 툭 던졌다. 아빠, 그 옷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가 더 멋져 보여. 순간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다. 딸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맴돌았다. 있는 모습 그대로가 멋지다. 하지만 지금껏 자신은 그 말을 단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었다. 늘 옆집, 친구, 동창, 심지어 자식과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주민들과 작은 산책 모임에 나갔다. 모임의 리더 격인 박 사장은 어김없이 새로 산 운동복과 고급 운동화를 뽐내며 걸었다. 다른 이들도 역시 사장님은 다른 애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김 씨는 괜히 옆에 서기 민망해 일부러 뒤쪽으로 걸음을 늦췄다. 그런데 그때 함께 걷던 한 노인이 무심히 말했다. 내가 보니 부자 같아 보이는 사람들, 사실 속사정은 달라. 겉으로만 빛나 보이는 경우가 많아. 결국 자기 마음이 부자여야 진짜 부자인 거야. 그 말은 흘려들릴 수도 있었지만 김 씨 귀에는 깊게 꽂혔다. 문득 자신의 짝퉁 티셔츠가 떠올랐다. 남들에게 있어 보이려는 그 허세가 결국은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며칠 후 집 거실에 앉아있던 김 씨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그 티셔츠 버리자.
그거 입을 때마다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옷장 구석에 있던 티셔츠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는 순간 김 씨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러나 비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쉽지 않았다. 여전히 동창 단톡방에는 오늘 새 차 뽑았다는 사진이 올라왔고 교회 친구들은 해외여행 사진을 공유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켠이 여전히 흔들렸다. 하지만 예전처럼 짝퉁 티셔츠를 꺼내 입지는 않았다. 대신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 내가 걸어온 길도 충분히 값지다. 그날 저녁 손주가 놀러와서 말했다.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가 제일 멋있어. 할아버지는 나랑 항상 같이 놀아주잖아. 그 짧은 말이 김씨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남들과 비교하며 애써 꾸미려 했던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진짜 자존감은 남의 눈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의 작은 인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이후 김 씨는 산책 모임에서도 일부러 앞줄에 나서기 시작했다. 여전히 박 사장은 비싼 운동화를 자랑했지만 김 씨는 편한 운동화를 신고 당당히 걸었다. 놀랍게도 몇몇 사람들은 도현 씨,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네라고 말을 건넸다. 그 순간 김 씨는 알았다. 주변에 부자가 많아 보이는 이유는 사실 내가 스스로를 가난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5세 이정호 씨는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하지만 주변 이웃들은 그를 두고 참 부러운 노후를 사는 분이라고 말한다. 이 씨는 25년간 시청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이었다. 특별히 높은 자리에 오르지도 않았고 대단한 재산을 모으지도 못했지만 지금 그의 노후는 안정적이고 평화롭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는 평생 동안 남과의 비교 대신 자기만의 기준으로 삶을 꾸려왔기 때문이다. 이 씨가 공직에 들어갔을 때는 80년대 초반이었다. 주변 친구들 중 몇몇은 대기업에 들어가 높은 연봉을 자랑했고 또 어떤 이는 사업을 시작해 일찍부터 큰 차를 몰고 다녔다. 그럴 때마다 가족 모임에서는 늘 너도 사기업 가면 돈 더 벌 수 있지 않았겠냐는 말이 따라붙었다. 하지만 이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는 안정적인 게 좋아. 돈은 조금 덜 벌더라도 꾸준히 받는 게 마음이 편해.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옳았다. 동창들 중 일부는 IMF 때 직장을 잃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이 씨는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근무했고 결국 25년 근속을 마치며 정년퇴직을 했다. 퇴직금은 없었지만 매달 연금으로 220만 원 남짓이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왔다. 그는 퇴직 직후 아내와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여보, 이제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가 가진 만큼만 쓰면서 살자. 아내의 말에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둘은 오래전부터 합의한 것이 있었다. 남들처럼 큰 아파트를 욕심내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25평 아파트에서 그대로 살아가자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뒤에도 굳이 넓은 집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웃들은 다르게 움직였다. 같은 시청에서 일하던 동료는 퇴직하자마자 대출을 받아 더 큰 아파트로 옮겼고 또 다른 친구는 퇴직금이 있는 사기업을 다녔다는 이유로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들의 삶은 불안정해졌다. 집값 하락과 대출 이자 부담, 실패한 창업 때문에 다시 작은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반대로 이 씨는 작은 집을 지키면서 그 안을 더 아늑하게 꾸며갔다.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 대신 편안한 의자를 두었고
주방은 손수손질한 나무 선반으로 바꿨다. 덕분에 집은 비록 크지 않았지만 언제나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자녀들도 그를 존경했다. 큰아들은 아버지, 요즘 동네 친구들 보면 부모님이 빚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는데 우리 집은 늘 안정적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작은 딸도 친구 아버지는 은퇴 후에 돈 때문에 가족들하고 맨날 싸운다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걱정이 없으시잖아요. 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그의 태도였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옆집이 무슨 차를 타든 친구가 몇 평 아파트에 살든 신경 안 써.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오늘도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의 생활은 단순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공원을 걸었고 점심에는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봤다. 저녁에는 손주를 돌보러 온 자녀와 함께 삼삼오오 모여 밥을 먹었다. 해외여행이나 고급 취미는 없었지만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합창단과 텃밭 가꾸기에 참여했다. 매달 220만 원의 연금 안에서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하면서도 작은 여유는 문화생활과 봉사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가끔 이렇게 회상하곤 한다. 내가 영업부장으로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 대신 매달 연금이 나오니 마음은 늘 든든해. 남들처럼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속은 훨씬 편하지. 이웃들도 그를 보며 말한다. 이 씨는 남들이랑 비교 안 하고 자기 생활에 만족하는 모습이 진짜 부자 같아 보여. 퇴직 후 몇 년이 흐른 지금도 이정호 씨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규칙적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늘 하던 대로 아파트 단지 뒤편 공원을 천천히 걷는다. 날씨가 조금 추워도 무릎이 아파도 그는 습관처럼 1시간가량 산책을 한다. 돈은 쓰면 줄지만 건강은 지키면 오래 간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 공원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이 씨가 스스로 비교의 늪에 빠지지 않게 만든 장치였다. 공원에 가면 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 최신형 등산화를 신고 걷는 이도 있고 값비싼 스포츠웨어를 걸친 이도 있다. 하지만 이 씨는 늘 10년 가까이 신은 운동화를 신고 나온다. 처음엔 조금 신경 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남이 뭘 입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이 산책으로 얻는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 실제로 이 습관 덕에 그는 은퇴 후에도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적이었다. 반면 함께 근무하던 동료 중에는 은퇴 후 생활 패턴이 무너져 건강을 잃은 이들이 많았다. 몇몇은 결국 의료비 때문에 연금을 고스란히 병원비로 쏟아붓기도 했다. 이 씨의 경제생활 역시 단순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220만 원 가운데 생활비는 150만 원 선에서 맞췄다. 나머지는 의료비 비상금과 작은 저축으로 돌렸다. 아내와는 매월 초 수첩에 지출 계획을 손으로 적었다. 여보, 이번 달은 손주 생일이 있으니까 외식비를 조금 더 쓰자. 좋아, 대신 식재료비는 조금 줄이면 되겠네. 이런 대화가 습관처럼 이어졌다. 주변 친구들이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소식을 전할 때도 이 씨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좋지, 그 사람들 형편이 되니까 하는 거겠지. 하지만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게 살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다. 대신 그는 아내와 함께 소박한 국내 여행을 즐겼다. 경주 불국사, 전주 한옥마을, 강릉 바닷가. 버스를 타고 작은 여관에 묵고 시장에서 사 먹는 음식이 오히려 더 즐거웠다. 큰돈 쓰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체험한 것이다. 특히 의미 있었던 건 지역사회 활동이었다. 이 씨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에 들어갔고 아내는 노인대학에서 수채화 강좌를 들었다.
이웃들과 함께 웃고 노래하며 어울리다 보니 외로움은 사라지고 삶의 활기가 되살아났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기준이 돈이 아니라 함께 있음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은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큰아들은 어느 날 이렇게 고백했다. 아버지, 솔직히 저도 직장에서 성과급이 적으면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집 평수가 작다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 보면서 배워요. 결국 자기 기준을 지켜야 오래 행복할 수 있다는 걸요. 실제로 비교의 삶을 살던 주변인들과 이 씨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더 뚜렷해졌다. 한때 나는 연금보다 사업이 낫다며 퇴직금을 투자했던 친구는 최근 편의점 사업에 실패해 원룸으로 이사했다. 또 다른 친구는 대출로 넓은 아파트를 샀다가 금리 인상에 휘청이며 집을 급히 내놓는 처지가 되었다. 그럴 때마다 이 씨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작은 선택이었지만 결국 올바른 길을 걸어온 거구나. 물론 이 씨의 삶에도 위기는 있었다. 지난해 아내가 작은 수술을 받으면서 의료비가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들었다. 하지만 평소 저축해둔 비상금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넘길 수 있었다. 만약 퇴직금을 한 번에 써버렸거나 비교 심리에 휘둘려 빚을 냈다면 이런 위기를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제 이 씨 부부의 하루는 더 단순해졌다. 아침 산책, 점심은 시장에서 장본 재료로 집밥, 오후엔 손주 돌보기, 저녁엔 복지관 활동. 주변에서는 특별한 게 없는 단조로운 삶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정작 그들 부부는 하루하루가 감사하다. 무엇보다 마음속에 불안이 없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끔 이렇게 말하곤 한다. 부자가 많아 보이는 세상이지. 하지만 진짜 부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비교의 늪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9%를 넘어섰고 올해 2025년에는 20%를 돌파할 거라고 합니다.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4집 중 1집이 넘는다는 겁니다. 숫자로 치면 무려 213만 가구가 혼자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다 보면 가장 먼저 빠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옆집의 웃음소리, 친구의 집 크기, 자식이 사주는 선물 이런 것들이 나의 현실과 늘 비교되는 겁니다. 의료비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1년에 쓰는 진료비가 평균 52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서 본인 부담금만 따져도 120만 원 이상이에요. 매달 연금으로 200만 원 안팎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 상당 부분이 병원비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 생활비는 줄이고 자녀 지원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주변을 보면 다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조사를 보면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절반 가까이가 남과 비교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지위, 주거 수준, 외모 같은 비교 가능한 항목일수록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점을 지적해요. 비교를 통해 얻는 건 잠깐의 우월감일 뿐, 결국은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들 뿐이다. 진짜 자존감은 비교가 불가능한 가치관, 신념, 취향에서 자라난다. 이 말 곱 씹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제적으로 봐도 한국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OECD 자료를 보면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약 40% 수준이에요. 쉽게 말해 10명 중 4명이 빈곤선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반면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는 이 비율이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한국 노인은 일생 동안 가장 많이 일하지만 노후에는 가장 가난하다라는 뼈아픈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제도적인 불안감도 큽니다. 국민연금은 2055년이면 고갈될 거라는 전망이 이미 공공연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연금을 믿기 어려우니 사람들은 더 불안해지고 불안한 마음은 다시 비교로 이어집니다. 옆집은 집을 2채 갖고 있다는데 나는 연금도 불안하니 나는 잘못 살았나 하고 자책하는 거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과 인터넷이에요. 65세 이상 노인의 인터넷 이용률이 이미 74%를 넘었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사용은 90%가 넘습니다. 온라인 세상은 비교의 무대입니다. 누군가는 여행 사진을 올리고 누군가는 새차 사진을 올립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순간 나의 일상은 초라해지고 남의 삶은 화려해 보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연구에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해외 논문들을 보면 소셜미디어에서의 상향 비교, 즉,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는 일이 반복될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우울과 불안이 커진다고 합니다. 능력 중심으로 비교하는 게시물을 볼 때 단순 의견을 비교할 때보다 훨씬 더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사회는 빠른 고령화와 높은 의료비, 불안한 연금,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한 비교 문화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 결과 남과 비교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2사례가 더 와닿는 겁니다. 짝퉁 티셔츠를 입으며 허세로 자존감을 채우려 했던 분의 불행한 삶과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연금 안에서 자신만의 기준으로 행복을 지킨 분의 삶. 결국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제도나 경제적 배경보다 비교라는 함정에 빠졌는가 아니면 스스로의 기준을 세웠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비교의 함정에서 스스로를 구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 대상 프로그램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르신 건강 플러스라는 사업을 통해 경로당 중심으로 운동교실과 함께 걷기 모임, 디지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운동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갱신적 소통 대신 실제 삶의 만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광주광역시의 행복마을 톡톡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을 자원봉사와 연계하여 텃밭 가꾸기, 전통놀이, 나들이 등 일상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경제적인 상황이나 스마트폰 소식보다 마음속 만족을 채우는 데 집중하죠. 또 부산광역시에서는 어르신 문화동아리라는 이름으로 합창단, 서예교실, 실버악기 밴드 등을 경로당마다 지원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치단체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비교의 자극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로 자존감 회복과 자신만의 취향 취미에 집중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도 유사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빠른 고령화와 노년층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 케어법을 2015년에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지역 내 주민센터,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이 함께 연계해 지역 기반 통합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그 결과 노인들이 집 안에서도 친구 같은 이웃과 함께 지낼 수 있고
비교보다 공동체 속 소속감을 더 중시하는 문화로 이어지고 있죠. 또 유럽에서는 스웨덴이 대표적인데 활동 전담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령자가 자원봉사나 특별한 관심사 가구 제작, 음악, 생활기술 기반 모임에 참여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삶의 만족과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대신 사람 간의 교류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정보를 한데 모아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실제 조언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여러분의 거주 지역 자치단체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의 노인 복지 프로그램이나 실버 문화 활동이라고 검색만 해보세요. 시민들이 모여 웃고 배우는 수업, 걷기 모임, 운동교실, 공예반, 시니어 공부방 등 이미 지역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비교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둘째, 만약 스마트폰이나 사회관계망이 비교나 시기심을 불러온다면 온라인 대신 오프라인 모임 중심으로 시간을 배분해 보세요. 공공도서관의 인문학 강좌나 건강 플러스처럼 경로당의 실버 운동교실, 그림 그리기, 노래교실 등에 정기 참여해 보시고요. 실제 만남에서 받는 격려와 공감은 온라인 반짝 자극보다 훨씬 더 삶의 의미를 북돋아줍니다. 셋째, 지역에 없다면 스스로 작은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화요일에는 같이 동네 산책하기, 격주로 반찬 나눔 공동 주방 열기, 적은 회비 내고 합창 모임이나 독서 모임 만들기처럼요. 일본이나 스웨덴처럼 제도가 아니라도 나와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의 풍요를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경제적 여유나 제도적 기반이 허락한다면 해외의 사례처럼 지역 기반 커뮤니티 케어, 세대 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지방정부에 제안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도 마을 기반 커뮤니티 돌봄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민센터에 전달하거나 지자체 공론장을 활용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비교보다 우리의 기준을 지키도록 돕는 체계적인 문화가 하나씩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대비 사례 비교의 함정에 빠진 노인과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며 안정된 노후를 보낸 노인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제도나 재정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했는가입니다. 비교가 아닌 내 기준, 경쟁이 아닌 공동체, 허세가 아닌 취향을 선택하면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람이 불어와도 꺾이지 않는 나무처럼 빛이 스며들면 더 깊이 빛나는 강물처럼 우리의 노후도 비교가 아닌 나만의 길에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오늘 이야기 속 두 분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짝퉁 티셔츠 하나로 허세를 부리며 주변과 끝없이 자신을 비교하다 결국 무너져버린 한 사람. 그리고 작은 아파트에 살지만 자신만의 취향과 신념을 지켜가며 매일을 감사로 채워가는 또 다른 한 사람.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나이를 맞았지만 두 사람의 인생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행복한 노후를 꿈꿉니다. 그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교 대신 자신을 존중하고 허세 대신 진심을 선택하며 남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꽃처럼 피어납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다는 건 이미 더 따뜻한 내일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비교의 세상은 공허함만 남깁니다. 그러나 존중과 감사의 세상은 끝없는 충만함을 안겨줍니다. 우리 모두 후자의 길을 선택해 봅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언제나 따뜻한 미소와 깊은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노후는 아직 충분히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낡은 백팩만 남았는데 정작 갈 곳은 없어졌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 한복판 탑골공원, 늘 바둑판과 장기판으로 가득 차던 어르신들이 한순간에 자취를 감췄다는 소식 말입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더워서가 아닙니다. 술과 다툼, 무질서가 겹치면서 결국 종로구가 바둑장기를 전면 금지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 벗들과 훈수두며 하루를 버티던 시간이 사라진다면 남은 노후는 얼마나 더 외롭고 고단해질까요?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복지관이나 종묘로 흩어져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 같으신가요? 하지만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언젠가 그 빈 벤치에 홀로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앉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으실 겁니까?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종로의 한 골목, 회색빛 낡은 백팩 가방을 맨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옵니다. 이름은 박정수, 올해 65살입니다. 백팩은 오래전 제약회사 영업팀에서 뛰던 시절부터 쓰던 것입니다. 늘 샘플약과 계약서, 노트북을 넣고 다녔죠. 회사 사람들은 농담 삼아 정수 부장님은 가방이 몸의 일부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가방 속에는 약품도 계약서도 없습니다. 낡은 도시락통, 낡은 수첩, 그리고 작은 물병이 전부입니다. 그는 30해 넘게 제약회사에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퇴직금으로는 약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동료들과의 송별회에서 이제는 여유롭게 살겠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남은 집, 자녀들은 이미 각자 가정을 꾸려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남은 건 시간과 어디에 써야 할지 알 수 없는 퇴직금뿐이었습니다. 은퇴 직후 정수 씨는 습관처럼 매일 아침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엔 집 근처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금세 무료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탑골공원을 지나다가 팔각정에 모여 장기를 두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구나. 그렇게 그는 낡은 백팩을 벗어 옆에 두고 바둑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5년 여름, 종로구청은 탑골공원 안팎에서 바둑장기 같은 오락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장기판 주위에 술이 오가고 다툼이 생기고 경찰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출동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다시 돌아오겠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공원은 조용했습니다. 3일문 앞에서 기다려도 늘 있던 장기판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꺼내 먹는 동안에도 그는 허전했습니다. 백팩 속 장기알을 꺼내놓고 싶어도 판을 펼칠 자리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후 그는 안구역 근처 노인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고 깨끗한 장기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훈수 두지 마세요. 조용히 두셔야 합니다. 직원의 말에 정수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장기는 원래 서로 농담도 하고 흉도 보고 약간의 시비도 오가며 웃음이 피어나는 놀이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마치 시험장처럼 조용히 앉아 돌만 두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주말에는 문이 닫히고 점심시간에는 모두 나가야 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나오나. 정수 씨는 중얼거리며 다시 백팩을 메고 나왔습니다. 한낮의 땡볕 아래 땀에 젖은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는 다시 탑골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혹시나 예전처럼 누군가 모여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원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끔은 골목 모퉁이에서 몰래 모여 장기를 두는 어르신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눈치를 보며 금세 자리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경찰차가 지나가면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학생 시절 선생님 눈치를 보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남은 건 침묵과 낡은 가방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괜히 나가지 말고 집에서 쉬어요. 괜히 더위 먹고 쓰러지면 어떡해. 하지만 정수 씨는 이해받지 못하는 듯한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집에만 있으면 더 답답했습니다. TV를 켜놓아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자꾸만 공원 생각이 났습니다. 백팩 속 장기알이 손에 잡힐 때마다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딸에게 전화가 왔을 때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갈 데가 없어졌다. 매일 가던 공원에 못 가게 됐어.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빠, 그냥 복지관에서 하세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는데. 하지만 정수 씨에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딸은 그의 삶의 작은 즐거움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거실에 놓인 낡은 백팩을 가만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한때는 영업 실적표와 계약서로 무겁게 채워졌던 가방, 은퇴 후에는 바둑판과 도시락으로 다시 채워졌던 가방. 그러나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원은 깨끗해졌지만 정수 씨의 일상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가 탑골공원에서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하루를 버티게 해주던 삶의 의미였습니다. 낡은 백팩은 여전히 그의 어깨에 걸려 있었지만 그 속에서 꺼낼 수 있는 건 추억뿐이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8월 오후, 정수 씨는 또다시 백팩을 메고 탑골공원 3일문 앞에 섰습니다. 공원 안은 평소처럼 고요했고 나무 그늘 아래에는 몇몇 노인들이 앉아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판이나 장기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백팩을 열었습니다. 낡은 장기알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잠시 후 옆에 앉은 낯선 노인이 물었습니다. 형님, 그거 아직 가지고 다니세요? 정수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습관이죠. 나도 모르게 챙기게 돼요. 그러나 그날 그는 공원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다가와 여기서 장기 두시면 안 됩니다라고 단호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순간 정수 씨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괜히 더 따가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방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자신이 더 이상 환영받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버스 창가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토록 당연했던 하루의 루틴이 이제는 금지된 행동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낡은 백팩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그는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손주 졸업식 있어요. 같이 오실 거죠? 순간 정수 씨는 멈칫했습니다. 손주와 시간을 보낼 생각조차 잊고 있었던 자신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졸업식 날, 그는 낡은 백팩을 메고 갔습니다. 안에는 장기판 대신 작은 카메라와 손주에게 줄 선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교정에서 손주가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가방엔 뭐가 있어요? 정수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장기판이 아니라 너랑 놀 선물이 있단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공원을 찾는 대신 주말마다 손주와 산책을 나가거나 동네 작은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물론 마음 한켠에 허전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장기와 바둑판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 하루가 끝나는 건 아니구나. 중요한 건 내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구나. 여러분, 박정수 씨의 이야기가 남 얘기 같으신가요? 수십 년 동안 일에 매달리다 은퇴 후 찾아온 작은 즐거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때 그는 낡은 백팩을 끌어안고 허무함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다시 찾은 것은 가족과 이웃이었습니다. 탑골공원이 깨끗해진 대신 많은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빈 벤치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곁에도 있습니다. 가족의 작은 관심, 이웃의 따뜻한 눈길,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주는 새로운 공간 말입니다. 혹시 지금도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낡은 백팩 속에 담아온 지난 추억만 붙잡기보다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최영호 씨, 올해 63입니다. 그는 35년 가까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영업관리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성실히 한 길만 걸어온 끝에 2년 전 은퇴를 맞았고 퇴직금으로 약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영호 씨는 현역 시절부터 은퇴 후를 준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내 동기들과 달리 그는 소비를 줄이고 생활비의 일정 부분을 항상 노후 자금으로 따로 떼어두었습니다. 술자리를 자제하고 대신 매달 연금 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성실히 불입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국민연금에 더해 매달 약 160만 원의 개인연금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의 삶은 여느 은퇴자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에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점심에는 근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실버 요가 수업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이 평범함 속에는 긴 세월의 준비와 습관이 만들어낸 안정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에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은퇴를 앞둔 50대 후반, 그는 여러 차례 유혹을 받았습니다. 부장님, 요즘 다들 상가 투자 들어가요. 임대 놓으면 연금보다 훨씬 낫습니다. 형님, 치킨집 하시면 대박납니다. 다들 먹고 살잖아요. 주위 동료들 중에는 실제로 수억 원을 대출받아 음식점이나 카페를 차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 되는 듯 보였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빚만 남고 가게를 정리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영호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이 고민했습니다. 나도 퇴직 후에 무언가 해야 하나? 하지만 그는 결국 지금까지 쌓아온 걸 지키자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고 퇴직금을 나누어 안전자산과 연금 상품으로 분산했습니다. 대신 본인의 일상에 맞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동네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큰 평수 아파트를 유지하는 대신 관리비와 공과금을 줄이고 나머지 자금을 은행 정기예금과 채권에 넣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들이 볼 땐 소심해 보였겠지만 나는 내가 버틸 수 있는 길을 택했어. 이 과정에서 가족과의 대화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걱정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줄이고 살면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을까? 그러자 영호 씨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당당하려면 우리가 빚 없는 삶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 은퇴 직후에도 그는 잠시 방황했습니다. 출근하지 않는 아침이 낯설었고 한동안 TV 앞에만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운동복을 챙겨 입고 낡은 백팩 대신 새로 산 가벼운 가방을 메고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고 시니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해 글쓰기와 컴퓨터 수업도 들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그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 웃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내 시간을 내가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작년 초 둘째 아들이 갑자기 찾아와 부탁했습니다. 아빠, 이번에 창업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보태줄 수 있어요? 순간 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상의 끝에 일부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싶지만 노후 자금을 건드릴 수는 없다. 네가 책임지고 해라. 결국 아들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해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노후의 안정을 지켜냈습니다. 자식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식도 스스로 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지금 최영호 씨의 일상은 소박하지만 안정적입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주말마다 손주들을 불러 집에서 식사를 나누고 매달 일정 금액을 문화생활에 쓰며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내가 준비한 만큼 편안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은퇴 후 몇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의 소식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퇴직했던 동료 중 한 명은 퇴직금 전부를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투자했다가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오른다는 말만 믿고 대출까지 받아 상가를 샀다가 공실이 이어지면서 이자 갚기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 동료들과 모임을 가지면 영호 씨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매달 연금과 절약된 생활비 덕분에 안정적인데 친구들은 얼굴빛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술자리에서 이렇게 푸념했습니다. 야, 영호야. 너처럼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했는데 괜히 욕심냈다. 그 순간 영호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칫 자신도 그런 길을 걸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흔들렸어. 퇴직금 손에 쥐니 뭔가 해야 할 것 같더라고. 근데 지금 보니 안 한 게 제일 잘한 거야. 아내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현명했어. 우리 덕분에 마음이 편하잖아. 영호 씨는 퇴직 후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허무감을 이겨내고자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도서관 글쓰기 모임에 나가 자신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회사에서 겪었던 영업 현장 이야기, 은퇴 후 느낀 변화, 손주들과의 일상까지 글로 남기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은퇴 전의 경험을 살려 젊은 직장인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영업 전략과 고객관리 노하우를 전해주었습니다. 처음엔 긴장했지만 강의를 마치고 젊은 참가자들이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의 낡은 백팩은 이제 장기판 대신 프린트물과 필기도구로 채워졌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만 머물던 가방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가족들에게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 이제 선생님 같아요. 라며 자랑스러워했고, 아내 역시 남편이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여러분, 최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은퇴 직후 누구나 공허함과 불안에 휩싸입니다. 누군가는 성급한 선택으로 모든 걸 잃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준비된 습관과 절제된 선택으로 평온한 노후를 맞이합니다. 영호 씨가 보여준 건 거창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킨 것, 그리고 새로운 일상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노후란 건 특별한 게 아니야. 내가 가진 걸 지키고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게 전부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백팩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허무한 후회가 아닌 지혜로운 준비와 새로운 관계가 채워져 있다면 우리 모두의 노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건 몇몇 개인의 문제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내 통계와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탑골공원에서 벌어진 변화가 결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통계청이 발표한 2024 고령자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이미 전체 인구의 약 19%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21%를 돌파해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 중 절반가량은 하루 여가 시간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혼자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탑골공원처럼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던 공공여가 공간이 사라지면 상당수 노인들이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노인 여가 활동과 사회적 관계 연구를 보면 노인들이 바둑이나 장기, 체육활동 같은 단순한 여가를 통해 얻는 사회적 관계망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연구 결과 주 3회 이상 친구나 이웃과 함께 여가 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감 지수가 4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탑골공원에서의 장기 한판, 바둑 한 판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정신 건강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던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우울증 진료를 받은 60대 이상 고령 인구는 약 64만 명으로 5년 전보다 25%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은퇴 이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든 사람들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의학적 치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공원 같은 일상의 공간에서 맺는 관계가 사라질 때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도시 노인여가 공간 실태 조사를 보면 서울 시내 주요 공원에서 고령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활동은 바둑과 장기, 그리고 가벼운 체육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참여한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이용 규제가 많아지거나 공간이 사라지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부분은 탑골공원 사례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단순히 한 공간의 풍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노인들의 하루 생활 터전이 사라진 겁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비슷한 흐름이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고령사회의 핵심 정책으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를 강조합니다. 이는 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친구들과 일상적인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 지표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영국 보건사회연구소 인스터투트 포 헬스 언드 소셜 케어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 공원과 커뮤니티 센터를 주 2회 이상 이용하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고령자에 비해 평균 5년 이상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후생노동성의 2023 고령자 생활 실태 조사에서는 노인들이 지역 공원에서 바둑게이트 볼체조 같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30% 이상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10년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은 곧 우리의 미래를 예고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국내외 연구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고령자에게는 단순한 놀이가 곧 사회적 관계망이고 이는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탑골공원에서의 금지 조치가 질서를 회복했다는 점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수천 명의 노인들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공간과 관계를 잃어버린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보다 대안 마련이 먼저여야 한다. 여러분, 이 자료들을 보니 어떠신가요? 결국 우리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자신이 맞이할 미래는 단순히 공원이 깨끗해졌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놀이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어지는 웃음과 관계, 그리고 하루를 버틸 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대안 공간과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2025년 현재 노인 여가복지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며 전국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2024년부터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확대해 단순히 바둑과 장기뿐 아니라 체조, 합창, 스마트폰 교육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종로구는 탑골공원에서 장기바둑이 금지된 이후 대체 공간으로 서울노인복지센터 장기실과 종묘공원 바둑 모임을 공식적으로 안내하며 필요시 이동을 돕는 어르신 이동 지원 서비스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행복한 마을 어르신 학교라는 사업을 운영하며 동네마다 소규모로 노인들이 모여서 장기와 바둑, 탁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노인 일상여가 지원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여 일정 금액을 어르신 개인 계좌에 지원해 본인이 원하는 여가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도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투자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고립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면 결국 의료비와 복지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도 이미 비슷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일본은
2017년부터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법제화하여 동네 공원과 복지관을 연계한 커뮤니티 케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의 일부 자치구에서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공원에 임시 장기바둑 테이블을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과 함께 놀이를 즐기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 문제나 다툼은 최소화하면서도 노인들의 교류는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영국은 에이지-프렌들리 시티 프로젝트를 법적으로 추진하며 노인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원 시설을 개선하고 시니어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해 현장에서 갈등을 중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세대통합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노인과 청년이 함께 바둑이나 보드게임을 즐기도록 장려하면서 노인 고립 문제를 예방합니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가 선택한 길은 명확합니다. 금지와 단속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 반드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소일할 수 있는 대체 공간과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간단합니다. 탑골공원에 텅 빈 벤치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웃음과 대화를 되돌려 놓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관심이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낡은 백팩 속에 사라진 웃음, 새 가방 속에 피어난 희망, 길을 잃은 벤치의 그림자, 다시 걸어나오는 햇살이 되기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마치 두 갈래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은 퇴직 후 낡은 백팩에 장기판을 넣고 매일 탑골공원으로 향했지만 그곳이 닫히자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 백팩은 결국 무거운 상실감의 상징이 되었지요.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은퇴를 맞이했지만 퇴직금을 지켜내고 생활 습관을 준비하며 가족과 지역사회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그의 가방 속에는 장기판 대신 글쓰기 교재와 손주에게 줄 선물이 담겨 있었고 그 가방은 이제 활력과 관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느 길이 더 좋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가 노후의 풍경을 완전히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준비가 부족할 때 우리는 외로운 벤치 위에 홀로 앉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지혜롭게 준비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가득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 대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절약과 꾸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고립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동네 복지관, 도서관, 작은 모임이라도 좋습니다. 관계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그 관계가 우리의 하루를 지탱합니다. 셋째, 가족과 이웃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산책, 친구와 나누는 한 끼 식사가 결국은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시간이 됩니다. 박정수 씨처럼 공원에서 웃음을 잃고 허무함 속에 머무를 수도 있고 최영호 씨처럼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며 다시 활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길을 택하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50대, 60대, 70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삶을 지켜줍니다. 낡은 백팩 속에 담긴 후회가 아니라 새 가방 속에 담긴 희망으로 우리의 노후를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같은 길 위에서 다시 만났을 때 서로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내일을 준비해 봅시다. 그 준비가 바로 여러분의 행복이고 사랑하는 가족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승진 명단에서 내 이름이 빠진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낮 없이 일했는데도 승진해서 이름이 빠져 있을 때 그 허탈함과 분노 남들이 박수받는 순간 나는 왜 뒤처진 걸까 하는 씁쓸한 말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직장인 조사에서도 5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공든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좌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직장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가족의 삶과 자존감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 세대, 40대, 50대, 60대에게 승진, 실패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곧장 해고의 불안, 경제적 압박, 그리고 건강마저 위협하는 무거운 그림자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다음 장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승진에서 탈락한 아들에게 건네는 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지금의 상처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바꾸는 길을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책상 위에 흰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아들에게라고 또박또박 적힌 글자. 박성호는 저녁밥을 시켜둔 채 회사에서 돌아온 아들 민재의 어깨가 축 늘어진 것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다. 2025년 봄, 물가도 대출이자도 버겁고 병원비 영수증은 늘 두툼해지는 때, 그의 집 거실에는 오래된 선풍기 바람과 씁쓸한 한숨만 맴돌았다. 성우는 중소기업 영업팀 부장으로 정년을 채우고 몇 해 전 퇴직했다. 자랑할 경력은 많지 않았다. 매출이 오르던 해보다 버티던 해가 더 많았고, 명함에 새겨진 직함보다 고객에게 먼저 안부를 묻던 습관이 몸에 밴 사람. 그가 오늘 밤 꺼낸 건 회식 자리에서 배우지 못한 말들이었다. 버티는 법과 스스로를 잃지 않는 법, 그리고 내가 승진해서 미끄러졌다고. 내 인생이 미끄러진 건 아니라는 말. 봉투 속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다. 사연 도입 민재는 수도권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파트에서 잔업을 달고 살았다. 주말마다 공장 라인을 돌며 불량률 보고서를 고쳤고, 상사에게는 현장 정리도 실력이라는 말을 배우며 묵묵히 치웠다. 평범했지만 성실했고, 집에 오면 엄마 약 봉투를 챙기고 전세 만기 알림을 확인하는, 가족을 먼저 떠올리는 아들이었다. 갈등 전개. 그런데 올봄 인사 발령 공지가 올라왔을 때 민재의 이름은 명단에 없었다. 후배가 먼저 팀장을 달았고 새로운 바람이라는 한 줄 코멘트가 사무실을 지나갔다. 그날 밤 냉장고 문 앞에서 그는 말없이 물만 마셨다. 절정 한 달이 지나자 경무와 초조가 겹쳐졌다. 라인에서 작은 사고가 났고 책임 소재를 둘러싼 회의에서 민재는 스스로를 더 몰아붙였다. 야간 근무 뒤 돌아온 새벽,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소파에 웅크려 있던 그의 손에서 사원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전한성호는 그 손을 조용히 들어 올리며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자신의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아빠도 내 나이 때 승진 명단에서 3번 미끄러진 적이 있다. 그때 회사 계단을 오르내리며 내가 부족해서일까만 수백 번 되뇌었다. 그런데 버틴 끝에 알게 된 건 실력은 하루아침에 보이지 않고 태도와 관계가 먼저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더 길게 말하지 않았다. 장판에 툭 떨어진 사원증을 집어 책상 위에 올려두고 내일은 보고서 첫 문장부터 바꿔보자라고만 적었다. 공장 안전등이 꺼지는 시각, 카드값 청구 알림이 울리는 시각, 전기요금, 인상 알림이 뜨는 시각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문장 사이사이에 작은 행동표를 끼워 넣었다. 라벨, 표기, 순서, 확인.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손부터 움직이게 하는 장치였다. 공감 유도. 마무리. 남 얘기 같지 않다. 그치.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썼다. 상징처럼 흰 봉투가 탁자 위에서 작은 숨을 쉬었다. 성호의 편지는 장황하지 않았다. 첫 장에는 돈 얘기가 없었다. 다만 누가 너를 평가하든 너는 너를 깎지 마라는 문장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었다. 그리고 둘째 장에는 그가 젊은 시절 겪었던 눈물의 골짜기가 조용히 적혀 있었다. 영업팀 막내였던 어느 해 여름, 창고에서 반품 상자를 밤새 옮기다 허리를 삐끗했고, 다음 날 아침 고객 미팅에선 가격표 한 줄을 틀려 계약을 놓쳤다. 그때 선배는 실수에 이름표를 달아두면 다음엔 먼저 알아본다라고 했다. 성우는 그 말을 그대로 적었다. 실수는 내 것, 교훈도 내 것. 그는 아들에게 실패를 강의하지 않았다. 그저 실패를 붙잡고 지나온 밤들을 보여주었다. 퇴직 뒤 몇 해, 그는 매달 장부를 정리하며 현실을 배웠다. 식용유 값이 오르고 공공요금이 오를 때 눈을 감고 지낼 수 없다는 것. 이자 고지서가 도착하는 날이면 작은 정구 하나라도 꺼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 그래서 민재가 승진 명단에서 빠졌다는 소식은 체면보다 생활을 먼저 떠올리게 했다. 승진 수당이 오르면
병원비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고 적금 만기 때 전세 보증금을 보태기 수월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편지에서 단 한 줄도 돈으로 아들을 재지 않았다. 돈은 방편이고 너는 목적이다. 그는 적었다. 목적을 잊으면 방편이 주인을 먹는다. 편지 넷째 장에는 그가 영업팀 부장 시절에 배운 현장의 언어가 담겨 있었다. 사람은 성적표로 움직이지 않는다. 관계로 움직인다. 민재가 후배에게 자리를 내준 건 능력이 없어서만은 아닐 수 있다는 불편하지만 현실적인 문장도 있었다. 일은 숫자로 보이지만 기회는 사람의 입으로 온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3가지만 부탁했다. 첫째, 말 없는 인사를 그만둘 것. 둘째, 고쳐야 할 것을 먼저 고치고 고칠 수 없는 것은 묻어두는 순서를 배울 것. 셋째, 라인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 대신 절차를 먼저 확인할 것. 그 순서는 성과보다 안전을, 성급한 정의보다 지속을 지키는 법이었고 무엇보다도 아들의 자존감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문장들은 더 짧아졌다. 너는 괜찮다. 아빠가 알아본다. 명단이 전부가 아니다. 하지만 편지는 결코 달콤하지 않았다. 내일 출근해서 어제처럼 하지 마라. 마지막 장에는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현장 순회 시간 바꾸기, 보고서 첫 줄에 선행 조치 적기, 점심시간에 라인장에게 감사 문자 보내기. 거창한 전략이 아니었다. 버티는 기술, 견디는 생활, 다시 서는 순서를 적은 메모였다. 창밖으로 새벽 택배차가 지나갔다. 성우는 봉투를 닫으며 아들이 잠든 소파 옆에 조용히 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 한 장을 찢어 작은 메모를 더했다. 아들, 내가 이겨내도 되고 잠시 멈춰도 된다. 다만 내가 내 편인 것만 확인해라. 다음 날 아침 출근길 현관에서 신발끈을 매던 민재가 봉투를 들었다. 인사말 대신 눈을 들었다 내린 뒤 그는 짧게 말했다. 아빠, 오늘은 먼저 현장부터 돌고 들어갈게. 그 말 속에 성우는 알았다. 아직 명단에는 없지만 오늘의 한 줄이 내일의 명단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바꾸는 힘은 누군가의 편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거실 시계는 새벽을 가리켰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민재는 출근길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도 눈을 감았다. 회사 건물 앞에 서니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다. 승진 발표가 있던 그날, 복도에서 들려오던 박수 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민재 씨도 열심히 했는데 이번엔 아쉽네요. 선배의 말은 위로 같았지만 실제로는 너는 부족했다라는 선언처럼 들렸다. 그때부터였다. 업무 하나에도 긴장이 몰려와 손끝이 떨리고 작은 실수마저 2배로 크게 다가왔다. 절정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여름 장마가 한창이던 어느 날, 생산 라인에서 큰 기계 오작동이 발생했다. 수십 대의 제품이 불량 처리되었고, 민재는 현장에서 중심을 잡지 못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숫자가 틀렸다는 지적을 받자, 그는 회의실에서 눈앞이 하얘졌다. 누군가는 무심히 승진 못하는 이유가 있네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퇴근길, 비에 젖은 양복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남긴 편지 봉투가 손끝에 닿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승진 자체가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남는다는 공포였다. 그날 밤, 민재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돈은 방편이고 너는 목적이다. 그 한 줄이 낡은 전등불 아래서 또렷하게 보였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반품 상자를 옮기며 삐끗한 허리를 붙잡고도 다음 날 고객을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실수는 내 것, 교훈도 내 것. 그 말은 패배의 낙인이 아니라 살아가는 기술이라는 걸 처음 이해했다. 전환의 순간은 그 다음 주에 찾아왔다. 민재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첫 장에 작은 메모를 붙였다. 선행 조치 불량 원인 추적 완료, 예방 프로세스 보완 중. 이전에는 단순한 결과 보고서였지만 이번에는 과정과 개선을 담았다. 상사는 의외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라인장에게는 점심시간에 짧은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현장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누군가 그에게 이번에는 잘했네라고 말했다. 그 짧은 문장이 그의 숨을 틔웠다. 그는 더 이상 승진 탈락을 끝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시간이 내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훈련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편지에서 적었던 말처럼 명단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팍팍했다. 기름값은 오르고 회사 식당 밥값도 올랐다. 하지만 그는 작은 메모 습관을 이어갔다. 라벨, 표기, 순서, 확인. 눈앞에 일을 붙잡아 두는 그 습관이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었다. 시간은 조금씩 민재의 편이 되어 주었다. 2달 뒤, 그는 작은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발탁되었다. 정식 승진은 아니었지만 동료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보고서를 대표로 발표하는 자리는 그에게 새로운 자존감을 심어주었다. 발표를 마친 뒤 박수 속에서 그는 무심코 다시 아버지의 봉투를 떠올렸다. 그 안에는 여전히 같은 문장들이 있었다. 너는 괜찮다. 아빠가 알아본다. 이제 민재는 아버지의 편지를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의 지침으로 읽는다. 실패는 내 것이지만 교훈도 내 것이다. 그 말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이다. 그리고 그 편지를 건넨 아버지 역시 정년 후 퇴직금을 생활비와 대출 상환으로 거의 다 써버리면서도 꺾이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낸 증인이었다. 중소기업 영업팀 부장으로 화려한 성과는 없었지만 끝까지 버티며 회사를 지킨 아버지의 인생이 그 편지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 얘기 같으신가요? 사실 지금도 수많은 직장인들이 같은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진 탈락은 곧장 해고나 퇴직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내가 밀려났다는 절망을 낳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명단은 사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자존감이고 그 자존감은 작은 메모, 한 줄의 편지, 누군가의 짧은 격려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한 편지는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명단에서 빠져도 내 삶에서 빠지지 마라.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김상호 씨, 올해 66살입니다. 상호 씨는 한 대기업 전자부품 회사에서 영업관리팀장으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늘 묵묵히 현장 직원들과 부딪히며 고객사와의 거래를 지켜내는 안전한 손 역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동료들 사이에서는 승진은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간다는 말이 그의 별명이기도 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받은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 주변 동료들 가운데 일부는 이 돈으로 곧장 상가를 분양받거나 무리하게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회사에 다니던 시절부터 노후 대비를 조금씩 준비해 왔습니다. 30대 중반부터 꾸준히 적립식 펀드를 들었고 40대 초반에는 연금저축에 가입했습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 당장은 빠듯했지만 그는 눈앞의 넉넉함보다 먼 미래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인생이 항상 안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IMF 외환위기 때 회사 전체가 구조조정 칼바람을 맞았습니다. 함께 입사했던 동기 2명이 명예퇴직을 택했고 그중 1명은 퇴직금을 부동산 투자에 넣었다가 순식간에 날려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상호 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뼛속 깊이 들어온 겁니다. 그날 이후 그는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아내와 함께 가계부를 꼼꼼히 적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무리하게 선물을 돌리던 것도 멈췄고 가족 외식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이었지만 그는 빚내서 과한 사교육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특히 50대 초반에 맞이한 건강 위기는 그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야근과 출장으로 위험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건강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퇴원 이후 그는 술자리를 줄이고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습관은 시간이 지나며 그의 체력을 지켜주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2018년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웠을 때 주변 지인들은 상호 씨에게 권했습니다. 퇴직 전에 미리 상가 하나 사두는 게 최고야. 나중에 임대료 받으면 연금보다 낫지. 실제로 같은 부서,
후배 한 명은 대출을 끌어다 작은 상가를 샀습니다. 하지만 2023년 경기 침체와 함께 공실이 늘어나자 후배는 이자도 못 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상호 씨는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퇴직금은 절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데 쓰지 말자. 안정적인 흐름이 필요해. 그래, 우리 나이엔 모험보다 확실한 게 좋아. 연금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게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그는 결국 퇴직금을 안전자산과 연금 상품으로 나눠 넣었습니다. 일부는 은행 정기예금으로, 일부는 연금저축계좌에 추가 납입했습니다. 남은 돈은 생활비 비상금으로 두었습니다. 2025년 현재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식료품 가격 상승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죠. 하지만 상호 씨 부부는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서 나오는 금액이 합쳐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큰 차이는 마음의 안정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또래 이웃 중 일부는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자녀에게 생활비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는 아침마다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아내와 함께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가 놀러오면 준비해둔 저금통에서 용돈을 꺼내주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예전에 무리해서 상가 투자했으면 지금 아마 집도 잃고 마음도 잃었을 거야. 아내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신이 미리 준비해둔 덕분에 지금 이렇게 웃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호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재능이나 운 덕분이 아닙니다. 그는 평범하게 회사에 다니며 작은 습관과 원칙을 지켜온 것뿐입니다. 다만 중요한 순간에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았고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후는 두려움보다 평온이 많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손주에게 미소 지어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나는 준비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의 노후에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22년 겨울 아내가 갑작스럽게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약값과 치료비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당시 물가 상승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난방비 고지서는 예년에 2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에게 조언했습니다. 이럴 때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조금 풀어야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라도 병원비를 마련해야 한다니까. 다른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으면 지금이라도 상가 하나 사서 임대 돌리지. 치료비는 임대료로 해결하면 되잖아. 순간 상호 씨도 흔들렸습니다. 퇴직금으로 남겨둔 예금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서 마음 한켠에 불안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리한 선택을 하면 나중에 더 큰 구멍이 날 수 있다. 그는 아내와 상의한 끝에 치료비는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안에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여가 지출을 아끼고 대신 건강 회복에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재활치료를 거쳐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했고 두 사람은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지출을 다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회복한 뒤 두 사람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걷기, 주말마다 텃밭 돌보기, 그리고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것.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그것이야말로 노후의 안정과 행복을 지켜주는 힘이었습니다. 2024년 정부에서 고령층 의료비 지원 정책을 확대하면서 상호 씨 부부는 매달 부담하던 약값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준비해둔 연금에다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니 이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겠구나. 상호 씨는 아내와 함께 다시금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금융교육에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 경험을 나누며 노후에는 소득의 크기보다 소득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많은 이웃이 무리한 투자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상호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잘 버텼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길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상호 씨의 삶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조금 일찍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했고 무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노후의 무게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퇴직금을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하고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며 불안 속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상호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안정과 준비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위기가 와도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는 손주가 놀러 올 때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한 번의 유혹에 흔들렸다면 너에게 줄 용돈도 웃음도 없었을 거야.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긴 세월을 버티며 배운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행복은 결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준비한 만큼, 그리고 무리하지 않은 만큼 다가옵니다. 위에서 소개한 불행한 사례가 남 얘기 같지 않듯 상호 씨의 사례 또한 우리에게 실현 가능한 길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한국의 현실부터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한국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2018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를 넘었고 2021년에는 37.7%까지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평균 약 13%의 3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소득뿐 아니라 자산과 소비를 포함해보면 빈곤의 정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1950년 이전 출생한 고령층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연금 체계도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본연금은 2021년 기준 최대 30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는 노후 생활비의 아주 일부만을 채워줄 뿐입니다. 위키백과 그리고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약 12.3%에 불과한데 이는 OECD 평균 20.1%의 60% 수준밖에 안 되가 노인을 위한 복지연금 지출로 넉넉하다고 보기 어렵죠. 인구 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4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67년에는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46.5%를 넘어설 전망이에요. 한편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도 도전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향후 8년간 점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2026년까지 소득 대체율을 41.5%에서 43%로 높이는 개혁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공적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15년 정도 늦춰 2071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의 피크임금 시스템 즉 56세 이후 임금을 연차별로 줄이다가 정년퇴직을 맞이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고령층의 소득을 크게 줄이는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동자 중 약 70%가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38%는 빈곤선 이하 소득으로 살아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한편 국외를 살펴보면 세계은행이나 OECD에서도 한국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취약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낮은 복지 지출이 결합되어 노인 빈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구체적 논문명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위 사례처럼 꼼꼼히 준비하고 안정적 자산연금 기반을 갖춘 분이 얼마나 드물고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을 함께 볼게요. 먼저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노인에게 가능한 일자리를 110만 개 만들고 기본연금과 장애연금을 2.3%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2040년까지 최대 225곳의 실버케어 센터를 짓는 계획으로 고령층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5년 1월에는 시니어 고용지원센터가 문을 열어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합한 민간 일자리를 연결하고 맞춤형 직무 교육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단순 연금만이 아니라 실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지역 기반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쪽으로 정책을 짜고 있어요. 또한 치매나 장기요양 같은 문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65세 이상이나 만성질환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병원 의존을 줄이고 지역 중심 돌봄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놨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치매 돌봄 체계를 건강보험과 연계해 구축해 나가며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2000년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록 마이너스텀 케어 인슈런스를 도입해서 공라이프 케어부터 예방, 주거복지까지 지역 기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고위험 대상 중심 방식에서 커뮤니티 기반 예방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해 이코이노사로나 KUINO 설랑 같은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도 강화했죠. 또 일본은 후레아이 키프 FUREAI KIPPU라는 시간에 기반한 지역 통화 시스템을 통해 고령자를 돕는 행위에 일정 시간을 적립하고 그걸 나중에 본인이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이전하는 상호부조 기반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연대와 신뢰의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도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입니다. 정리하자면 국내에서는 일자리 확대, 장기요양보험의 확대, 그리고 치매 지역 돌봄 연계 강화가 핵심입니다. 지자체별로 실버케어 센터, 시니어 고용센터 같은 공간과 지원망을 확대하고 있어요. 해외, 특히 일본 사례에서는 지역 기반 예방 돌봄, 상호부조 시스템, 통합 커뮤니티 케어라는 접근이 매우 유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정책들을 내 삶의 도구로 실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절차를 문의해보거나 시니어, 일자리 정보를 꼼꼼히 챙기고 동네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 후레아의 키프 같은 상호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장기 투자나 고위험 투자 전에 이런 제도적 안전망을 먼저 챙기는 것이 진짜 노후 안정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한 장의 편지는 때로는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또 한 장의 저금통은 미래를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 쓰러진 이름표를 붙잡고 울던 이도 있었고 작은 습관을 지켜내며 웃음을 남긴 이도 있었다. 길은 다르지만 결국 우리의 노후는 오늘의 선택으로 쓰여지는 또 다른 이야기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삶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승진에서 탈락하고 자신감을 잃어 매일이 두려움이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한 발짝씩 준비하며 평온한 노후를 맞이한 또 다른 남자의 이야기. 한 사람은 명단에서 이름이 빠진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표보다 자신을 먼저 믿으며 삶을 지켜냈습니다. 한 사람은 현실의 벽 앞에서 버티기조차 힘들어 눈물로 밤을 치새웠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작은 습관과 원칙을 지켜내며 손주에게 미소를 건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두 길 어디쯤에 놓여 있지 않을까요? 누구도 실패를 피할 수 없고 누구도 불안을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태도로, 어떤 준비로 그 시간을 버티고 지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일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50대, 60대, 70대들이 같은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내일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불안한 시대에 나도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버티는 힘, 스스로를 믿는 자존감, 그리고 작은 준비가 바로 해답입니다. 편지를 남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듯 명단에서 빠져도
인생에서 빠지지 마라. 그리고 평생 검소함과 원칙을 지켜온 또 다른 남자가 말하듯 돈은 방편이고 내가 목적이다. 이 두 문장은 우리가 지금부터 붙잡아야 할 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눈앞의 유혹과 불안에 흔들려 후회로 가득한 노후를 맞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이어가며 당당하고 따뜻한 노후를 만들어갈 것인지,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을 어떻게 시작할지,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습관과 작은 다짐이 모여 마침내 나와 가족을 웃게 만드는 가장 큰 선물이 된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이 사랑하는 가족과 나 자신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믿고 준비하고 다시 걸어가 봅시다. 그 길 끝에서 분명 우리는 더 따뜻하고 빛나는 노후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